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할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이퍼링을 두고 정말 말도 참 많은데요. 우선 테이퍼링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워낙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원래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이나 마라톤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에 훈련량을 조금씩 줄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이퍼링을 2013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네. 썼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중앙은행이 보통 취하는 정책이 그 전에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는 주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단기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침체가 깊고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이 되니까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만 움직여 가지고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더라. 그래서 나온 게 양적 완화인데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장기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네. 이걸 갖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경기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려도 안 돼서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풀었더니 시중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돈을 양적 완화를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의 물량을 점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궈 나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는 아닙니다. 조금 더 뒤늦게 양적 긴축.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채권을 갖다가 사주고 통화를 갖다 시중에 뿌려줬다면 양적 긴축은 채권을 갖다가 팔고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는 네.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가 사실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연준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때는 양적 완화를 하고 끝낼 때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나치씩 채권을 사주다가 딱 양적 완화가 끝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버렸거든요. 어허. 그랬더니 물론 꼭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WDB라든지 신흥국가의 네. 위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깨지기 쉬운 5개 나라, 프레자일 5 컨트리 이런 얘기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3차 양적 완화를 끝낼 때 바로 끝내지 않고 이 테이퍼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버냉키 의장이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해에 아주 핫한 경제 용어가 됐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한 달에 1,200억 달러치씩 국채하고 장기 국채하고 MBS, 그러니까 무기지 저당 채권을 갖다 지금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시점부터 줄여나갈 것이냐. 네. 딱 안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그 액션을 언제부터 취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관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운동에서 나왔었군요. 저는 이제 네. 단순하게 단어를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점점 좀 네네네. 좁혀져 나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단어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 시기가 또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또 남겨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분들 또 우리 장혁화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부 연준 의원들 중에서 의사록을 봤더니 많은 의원들이 네. 좀 앞당겨야 된다는 쪽으로 의사가 모아졌더라. 물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고용도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당기기는 좀 어렵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CNBC가 보도한 걸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앞당기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주가에 충격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3차 양적 완화 때 테이퍼링을 한 시점을 보면 이걸 왜 봐야 하는가 하면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2013년에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테이퍼링 언급을 2013년 5월에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9월쯤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시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14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갖다 얘기하고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데까지 7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도 7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었는가 하면 사실 3월, 4월 그때부터 얘기가 연준이 조금씩 흘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7개월을 볼 거냐 하는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때까지는 금년 말 그러니까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고용 상황이나 이걸 봤을 때 물론 아마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에 고용 상황을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9월 FOMC에서 결정을 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7달이 아니고 한 3달? 2달 이것밖에 안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9월 FOMC가 될 것 같다. 이렇게들 지금 땡겨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략 빠르면 10월 내지 11월, 늦어도 12월에는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테이퍼링의 속도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테이퍼링을 보면 2014년 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금리를 올린 거는 2015년 12월이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테이퍼링을 어느 기간 동안에 실시하느냐가 지금 현재 관심사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1,200억 달러어치씩 매달 사주고 있는 양적 완화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8달 정도 실시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22년에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8개월까지 가지 않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6개월이나 뭐 이 정도 안에 끝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사실 그 버냉키 시절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를 했던 이유도 뭔가 하면 양적 완화를 끊었더니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테이퍼링에 들어가가지고 테이퍼링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경제는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적대시해가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뭐 땡길 돈은 땡길 거야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긴박한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위기가 오면 수영장에 물을 빼는 거하고 같다. 물을 빼면은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어느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가 가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에서도 우리 국제문수석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바로 기업의 실적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성장주를 좀 멀리하고 경기가에 민감한 주식을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앞에서도 우리 국제문수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팬데믹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은 꼭 실적이 없다고 실적이 나쁘다고 도외시할 수 없는 주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온 건 분명하고 그리고 실적이 없는 종목들,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단순히 성장만 가지고 이제는 달려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월가에 관련한 또 소식인 것 같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면은 세계 금융의 또 중심지잖아요. 근데 최근 금융사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월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계적이라는 앞에 글자가 안 붙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서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순위로 따지면 한 3번째쯤 된다 그러죠. 그리고 운용자산이 3조 5천억 달러쯤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뉴욕에 있는 사무실을 갖다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이 사무실을 폐쇄를 하면서 뉴저지나 코네티컷에 직원들 보고 선택을 해서 네. 근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꼭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무실이라는 게 꼭 맨하탄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갖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맨해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임대료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회사 부담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굉장히 부담들이 큰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를 갖다가 떠나서 다른 곳에 둥지를 트는 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뭐 금융사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자산 운용사가 뉴욕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월가의 위상이 재편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은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네. 대형 자산 운용사죠. 블랙스톤 이런 경우에도 뉴욕 사무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곳들이 대부분 어딘가 하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래서 가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네. 금융사들 입장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은 그 플로리다라는 데는 개인 소득세가 없고 또 자본 이득세가 없는 동네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사, 증권사 그러면 다 여의도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꼭 그럴까요? 그러지 않고도 네. 물론 국가기관을 갖다가 억지로 김천에 보내고 국민연금을 갖다가 어디 전라도로 보내고 네. 했더니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여러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민간 기업들이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꼭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면은 어떤 국토 재편이나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팁을 얻는 그런 기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슈인데요. 요즘에 이제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번에는 커피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금년 들어 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파운드당 1달러 43센트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이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 한 배 가까이 오른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원두 커피를 사가지고 생산을 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이 가격에 영향을 받는 데가 카페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카페 중에서도 대형 카페,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원두 가격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미리 사뒀던 원두로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재를 해봤더니 이대로 간다면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대로 간다라면 이 전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기상 이변으로 해가지고 이 커피 콩의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황이 안 좋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그러면은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워낙 많으니까 잘 그럼요. 아시겠지만 네. 그 커피 종류가 아라비카, 로부스타 그리고 리베리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게 아라비카고 아라비카, 네. 아라비카 생산량의 거의 60%를 브라질에서 생산을 하는데 남미가 뭐 태평양 온도가 변하는 라니냐 현상이 있죠. 네.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라니냐 현상 때문에 남미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가뭄뿐만 아니고 한파까지 밀어닥쳐가지고 요즘 서리까지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작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라비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 다른 품종 등 뭐 로부스타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기온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들 작황도 안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두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스타벅스에서 즐기는 커피값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외 선물에서 커피콩 가격이 엄청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합니다.